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 25% 폭탄을 터뜨린 트럼프. 한국이 약속을 어겼으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맹을 또 건드린 트럼프의 횡포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미국 증시 시가총액 14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AI 기업들이 동시에 흔들렸고 데이터 센터 곳곳에서 비상 경고가 터져나왔죠. 결국 트럼프는 사흘 만에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정치 인생 최악의 굴욕으로 남을 이번 사건. 대체 한국은 무슨 카드를 쥐고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놀라운 위력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6년 1월 26일 새벽 5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알람에 잠이 깼습니다. 한국 관세 25% 즉각 시행.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웃음이 터졌어요. 드디어 터졌구나. 저는 빅터 블랙우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장입니다. 27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왔죠. 한국 증시가 피바다가 될 거라는 건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화 폭락에 전 재산을 걸어놨습니다. 한국이 죽어야 제가 사는 구조였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라보다 제 주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27년간 외국 기업들의 목줄을 쥐어짜왔습니다. 중국 화웨이 제재도 제 손을 거쳤고 일본 반도체 규제도 제가 설계했죠. 그 과정에서 돈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웠어요. 정책이 터지기 전에 베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관세 발표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전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빌렸죠. 원화 환율 공매도, 한국 국채 매도, 전부 몰빵했어요. 한국이 망하면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저는 국가 부도에 돈을 건 겁니다. 범죄냐고요?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증시가 열리자마자 피바다였어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빨간 숫자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자 에이든 킴이 서 있었습니다. MIT 박사 출신의 기술 자문관이에요. 똑똑하긴 한데 저는 이 친구가 싫었어요. 입만 열면 한국 기술 타령이거든요. 속으로는 조국이 그리운 거겠죠. 에이든이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에이든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HBM 메모리의 85%가 한국산이래요. 구글, 메타, 오픈 AI 전부요.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AI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고 했죠. 85%,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코웃음만 쳤어요. 에이든, 자네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는다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협박은 우리가 하는 거지. 저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에이든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미국 밑에서 살아온 나라잖아요. 감히 누구한테 대들겠습니까? 출근길 차 안에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수익률이 눈앞에서 불어나는 게 보였죠. 한 달만 버티면 빚 갚고 캘리포니아 해변에 요트를 띄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레드포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 수석참모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빅터, 한국 반응 어때? 조용합니다. 아직 아무 답이 없어요. 그것 봐, 쫄은 거야. 저녁 때쯤 되면 울면서 전화할 걸.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작 반도체 몇 개 만드는 나라가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경제가 휘청거리는 주제예요. 오전 9시, 저는 직접 문구를 다듬어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적 수사 따위는 집어치웠어요. 약자에게는 채찍이 답이니까요. 스문의 시간 내 55조 원 투자 이행화 계약서 미제 출시. 전 품목 관세 25% 즉각 부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제 뜻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점심때 파생상품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수익률이 400%를 찍고 있었어요. 레버리지 효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이 돈이면 은퇴 후 걱정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에이든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뭔데? 에이든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과 애리조나 SK 공장의 데이터 트래픽 그래프였습니다. 생산 데이터는 급감하고 클라우드 백업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백업하는 거 아니야? 비상시니까 데이터 챙기는 거겠지.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복사가 아니라 이동입니다. 로컬 서버에서 삭제하고 한국 본사로 옮기고 있어요. 생산 레시피, 공정 변수, 장비 세팅값 전부요. 순간 뭔가 불쾌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털어냈어요. 설마 한국이 미국이랑 싸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겁주려고 쇼하는 거야. 저들이 진짜로 대들 리가 있나. 에이든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저를 안심시켜줬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정부의 성명도, 시위도, 로비스트의 연락도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계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제 편이었어요.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단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항복 문서가 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24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뭘 버티겠습니까? 비서에게 물었죠. 팩스 온 거 있어.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뭐야? 무시하는 거야? 속으로 비웃었어요. 쫄아서 전화도 못 받는 거겠지. 점심때 파생상품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400%. 레버리지 덕분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이면 사채비 갚고 캘리포니아 해변에 요트를 띄우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 노후가 보장됐어. 그때 에이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이 친구는 하루에 12번은 난리를 치니까요. 에이든이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 데이터 트래픽 그래프였어요. 선이 바닥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수치가 0이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고장 아니야?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리조나 SK 공장도 똑같습니다. 동시에 고장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 본사로 향하는 트래픽이었는데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장님, 이건 백업이 아닙니다.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에요. 로컬 서버에서 삭제하고 한국 본사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생산 레시피, 공정 변수, 장비 세팅값 전부요. 미국 공장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삭제. 잠깐. 그 공장은 미국 땅에 있잖아. 미국 법이 적용된다고. 에이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뭔가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건물 주인이라도 금고 비밀번호는 한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건물 주인인데 뭔 상관이야. 에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우리는 그냥 세입자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세입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잠깐, 진짜 그런 건가? 우리가 돈을 대고, 땅을 제공하고, 세금 혜택까지 줬는데, 정작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싸우겠어. 50년 넘게 우리 밑에서 살아온 나라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주제에 고객한테 칼을 들이대겠냐고. 에이든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눈빛이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저를 안심시켜줬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오후 1시 상황실 CCTV 화면에 이상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 내부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마다 흰색 테이프를 X자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마치 장례식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울거나 화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죠. 저는 물었어요. 저건 뭐 하는 거야? 에이든이 대답했습니다. 봉인입니다. 장비에 손대지 말라는 표시예요. 정문에 대형 버스 세대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450명 전원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그 정도면 공장 하나 굴릴 수 있는 인원인데 그래도 미국 엔지니어들이 있잖아. 우리가 대체하면 되지.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저 사람들 머릿속에 12,480개의 미세 공정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HBM 메모리를 만들려면 온도, 습도, 압력을 소수점 단위로 조절해야 합니다. 기계가 열이 나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0.3도만 낮춰요. 미국 엔지니어는 매뉴얼대로 5도를 낮추죠. 그 4.7도 차이가 수율 80%를 날려버립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감각으로만 아는 값들이에요. 저들이 떠나면 우리는 스위치는 켜도 운전은 못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에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미국이 기술력이 얼만데. 금방 따라잡지. 에이든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몇 명 빠진다고 미국이 흔들리겠습니까? 오후 3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양측이 긍정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었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언제나 시끄러운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성명도 없고 시위도 없고 로비스트 연락도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보통 약자는 발버둥을 치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동정 여론을 만들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그런데 한국은 그냥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담담하게요. 마치 떠날 준비가 끝난 사람처럼. 그게 협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에이, 뭘 쫄아. 한국이 진짜로 미국이랑 붙겠어. 내일 아침이면 꼬리 내리고 연락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어요. 레드포드 실장에게 전화해서 말했죠. 내일 아침 9시, 한국이 항복 안 하면 관세 바로 발동합시다. 협상 따위 없다고 못 박아요. 레드포드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한국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승리가 눈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방금 제 무덤을 판 거라는 걸.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어요. 한국의 항복 문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팩스기를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아직 안 왔나? 저는 커피를 내리며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됐고, 8시가 됐고, 9시가 됐습니다.
팩쓰기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데드라인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니요. 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도 그랬어요. 뭐야? 대사관이 문을 닫았나? 그때 에이든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침부터 또 무슨 난리를 치려나 싶었죠. 국장님, 텍사스 공장 CCTV 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귀찮았지만 따라갔어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텍사스 삼성 공장 정문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공장 정문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시간이라 북적거려야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요일 새벽처럼 텅 비어 있었죠. 에이든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공장 내부 CCTV였어요. 클린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비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간인데 기계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 기계가 멈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스산하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에이든이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전원 철수했습니다. 버스 3대가 공항으로 갔고 새벽 비행기로 450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 공장에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로 갔다고?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블러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겁주려고 쇼하는 거라고. 진짜로 떠날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버린 거예요. 에이든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애리조나 SK 공장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그 다음은 오리건 공장. 그 다음은 뉴욕 연구소. 전부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유령이 지나간 것처럼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은 죄다 증발해 버렸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이 진짜로 미국이랑 싸우겠다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고객을 버리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저들도 협상하려고 저러는 거겠지. 곧 연락이 올 거야. 그때 팩스기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거의 뛰다시피 달려갔어요. 항복 문서일 거라고 확신하면서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죠. 한국이 결국 무릎을 꿇었구나. 역시 미국한테 대드는 건 무리였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귀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양국 간 신뢰 파기 선언으로 간주함. 뭐라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복 문서여야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서에는 3가지 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대미 투자 55조 원 전면 보류. 둘째, 기술 인력 전원 철수 완료. 셋째,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권한 회수. 그리고 문서 하단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 조치는 한국 시간 1월 28일 오전 9시부로 영구 발효됨. 남은 시간 19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칼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칼을요. 손이 떨려서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한국이 미국한테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우리가 저들한테 24시간을 줬더니 저들이 우리한테 19시간을 주겠다고? 저는 팩스 용지를 움켜쥐고 한국 산업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본부장이 담당자라고 들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박준혁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건 협박이야. 박 본부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귀국이 24시간을 주셨죠. 저희도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공정. 지금 장난해? 한국이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동맹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관세 25%가 신뢰입니까? 삥뜯기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삥뜯기. 미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을 삥뜯기라고? 박 본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50년 넘게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전쟁도 같이 치렀고, 경제도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세 25%를 때리면서 55조 원을 내놓으라고요? 그게 동맹국한테 할 짓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동맹이 아니라 봉이더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을 모욕하는 거야? 박 본부장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시계는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19시간 뒤에 뵙죠.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27년 공직 생활 중에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일본도 이렇게 안 했고요. 그런데 고작 한국이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에이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관세 철회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백악관에 건의하시면 늦지 않았어요. 저는 팩스 용지를 구겨서 에이든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닥쳐. 한국 편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에이든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레드포드 실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보고하자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허세야, 허세. 쫄지 마. 한국이 진짜로 미국이랑 끝까지 가겠어. 저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겠냐고. 한 달만 버티면 굶어 죽을 나라야. 우리가 먼저 관세 발동해버려. 내일 아침 9시 전에 선수 쳐. 협상 따위 없다고 못 박으라고. 저는 레드포드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한국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가 없잖아. 지금은 허세 부리는 거야.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결국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저는 관세 발동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으면서 승리감에 도취됐어요. 내일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신만만하게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한국의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관세 발동 명령서에 서명까지 해놨으니 이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무릎 꿇고 55조 원을 바치거나 아니면 경제가 박살 나는 걸 지켜보거나. 어차피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상황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었어요. 상황실 문을 열자 대형 스크린에 빨간 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알람 표시가 전멸하고 있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이름 옆에 전부 빨간 경고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훈련인가 싶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에이든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한국이 새벽 4시에 원격 접근 권한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서요.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절반이 한국 본사와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원격 접근을 끊었다고?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HBM 메모리 관리 시스템, 반도체 공정 제어 프로그램, 장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전부요. 한국 서버랑 연결이 끊기니까 시스템이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지금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미국 지도 위에 피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칼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급소를 정확히 노리고요. 그때 레드포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평소에 여유만만하던 레드포드가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하니 난리가 나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부 한국 반도체에 목줄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드포드 실장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한국 없이 공장 돌려. 미국 기술진 총동원해서 생산 재개해. 뭘 멍하니 서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원 철수했습니다. 데이터도 다 가져갔고요. 지금 미국 공장에는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레드포드가 눈을 부라렸어요. 껍데기. 기계는 그대로 있잖아.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엔지니어들이 바본가. 스위치 켜고 버튼 누르면 되는 거잖아. 에이든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HBM 메모리 공정에는 12,480개의 미세 변수가 있어요. 온도, 습도, 압력, 가스 농도, 노광 시간까지 전부 소수점 단위로 조절해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걸 감각으로 알아요. 기계가 열이 나면 0.3도만 낮추고 습도가 올라가면 0.2%만 조절하고. 그런데 미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밖에 몰라요. 매뉴얼대로 하면 수율이 바닥을 칩니다. 레드포드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딴 건 됐고 일단 기계부터 켜. 뭐가 됐든 돌려봐. 미국이 한국 없이 반도체도 못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면 우리 다 끝이야. 저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마이크론 아이다호 공장, 인텔 오리건 공장의 비상 풀가동 지시가 내려갔어요. 한국산 HBM이 없으면 미국산으로 대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과 애리조나 SK 공장도 미국 기술진을 투입해서 강제로 가동하기로 했고요. 에이든이 저를 붙잡았어요. 국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트윈 서버가 끊긴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에이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상 상황이야. 감수해야지. 한국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미국이 직접 하면 돼. 에이든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거였으니까요. 저는 상황실을 나와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없이도 미국이 잘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텍사스 삼성 공장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미국 기술진 버스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MIT, 칼텍, 스탠퍼드 출신의 엘리트 엔지니어 200명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 엔지니어 450명이 빠졌지만 미국 최고의 인재 200명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곧 미국 엔지니어들이 채울 거였어요.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동할 수 있어?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시스템 점검 끝나면 바로요. 2시간이면 됩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안에 생산 재개하는 거야. 뉴스에 대서특필되게 만들어. 한국 없이도 미국이 잘 돌아간다고. 밤 10시쯤 현장 책임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뭔데? 저는 귀찮았지만 따라갔어요. 책임자가 생산 라인 끝에 있는 챔버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완성됐다면서 챔버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웨이퍼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로가 보여야 하는데 회로가 없었어요. 그냥 하얀 가루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봤어요. 미세한 모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칩이 없습니다. 4시간 동안 기계가 돌아갔는데 생산된 건 실리콘 가루뿐이에요. 회로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왜 칩이 없어? 바로 그때 에이든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국장님,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디지털 트윈 서버 연결이 끊기니까 장비들이 좀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생산하는 척 연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니터에 뜨는 수치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좀비 모드?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에이든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설계한 안전장치입니다. 본사 서버와 연결이 끊기면 장비가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모드로 전환돼요. 겉으로는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전기만 쓰면서 빈 웨이퍼를 깎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4시간 동안 모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간신히 서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기계가 돌아가는데 칩이 안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4시간 동안 모래만 깎고 있었다고? 상황실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칩 발열이 안 잡힙니다. 온도가 120도를 찍고 있어요. 이러다 장비가 녹습니다. 그 직후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버실 냉각팬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데 온도가 안 떨어져요. 방금 서버렉 2개가 불이 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한국이 떠나고 하루도 안 돼서 미국의 심장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불타고 공장은 모래만 만들고 최첨단 장비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에이든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계 열을 0.3도 단위로 조절했던 거 기억하시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대로 5도를 조절했습니다. 그 4.7도 차이가 지금 이 참사를 만든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2,480개의 변수.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었는데 그 변수들이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밤 11시 에이든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챗GPT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한국의 수도는 평소 같으면 1초면 나올 대답이었습니다. 로딩 화면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5초, 10초, 20초, 30초가 넘어서야 겨우 답이 떴습니다. 에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 AI는 내일 아침이면 외사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가 버티질 못해요. 한국 메모리 없이는 미국의 인공지능이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고작 반도체 몇 개 만드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몇 개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백악관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젠슨 황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통령한테 쌍욕을 했어. 엔비디아 CEO가. 저는 구석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새벽에 직접 백악관에 전화해서 이 사태가 수습 안 되면 공개적으로 행정부를 비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대요. 실리콘밸리의 황제가 대통령한테 협박을 한 거죠. 레드포드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십시오.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한국 기업 공장을 전부 접수합니다. 미국 땅에 있는 건 다 미국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답이야. 한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군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기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악하면 되는 거잖아.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든 복구하면 되고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총과 탱크가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비상사태 선포한다. 주방위군 출동시켜. 텍사스 삼성 공장부터 접수해. 새벽 4시 저는 주방위군과 함께 텍사스 삼성 오스틴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험비 12대가 줄지어 섰고 완전 무장한 병력 8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소총을 든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공장 건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이게 미국의 힘이야. 한국이 아무리 기술로 으스대도 총 앞에서는 장사 없지. 정문을 부수고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80명의 무장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감에 도취됐어요. 이제 끝이야. 기계를 접수하면 한국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로비 한가운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하는 맑은 소리였어요. 골프공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비 카펫 위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줄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골프공과 작은 컵이 놓여 있었고요. 남자는 총을 든 군인 80명이 자신을 둘러싼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퍼팅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마치 골프장에서 연습하듯이 느긋하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옆에 있던 NSA 기술팀장이 소곤거렸어요. 최민석입니다. 삼성전자 미주 총괄 전무예요. 이 공장 책임자죠. 최민석 전무는 군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골프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클럽을 뒤로 빼서 공을 쳤습니다. 또르르. 공이 카펫 위를 굴러가더니 컵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최 전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이스 버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앞으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미국 정부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이 공장은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접수한다. 최 전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 뭔가를 보는 눈빛이었죠. 그는 천천히 새 골프공을 꺼내서 바닥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쉿, 나이 보고 있잖습니까? 남의 영업장에 흙발로 들어오면 쓰나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총을 든 군인 80명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 골프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가?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최 전무가 피식 웃었어요. 여기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입니다. 제가 책임지는 곳이죠. 그런데 국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당신들, 이 공장에서 뭘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설비 전체다. 반도체 장비, 생산 라인, 데이터 서버, 전부 다.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파란색 홍채 모양의 로고가 떠 있었고 그 아래 블루아이 프로토콜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 메인 서버 보안 시스템입니다. 제 홍채로만 열려요. 만약 당신들이 강제로 문을 부수거나 저한테 손을 대는 순간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55조 원어치 장비 펌웨어가 전부 삭제되고 모든 회로가 타버려요. 당신들이 접수하는 건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허세 부리지 마. 자폭 장치 같은 게 어딨어? 여기가 영화야? 그때 NSA 기술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진짜입니다. 서버 시스템 분석해봤는데 자폭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홍채 인증 없이 강제 접근하면 전원 공급 장치가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모든 칩을 태워버리게 설계돼 있습니다. 복구 불가능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진짜라고? 이게 진짜야? 최 전무가 다시 골프공 앞에 섰어요. 퍼팅 자세를 잡으면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당신들이 돈을 댄 건 맞아요. 땅도 제공했고 세금 혜택도 줬죠. 그런데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0.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0.01초 단위로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당신들은 건물만 지었지. 진짜 가치를 만든 건 우리란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전무가 골프채를 천천히 휘둘렀어요. 공이 또 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프채도 쥔 사람에 따라 몽둥이가 되고 명기가 되는 법이죠. 최 전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가져가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우리가 운영해야 55조 원짜리 첨단 시설이 되는 거고요. 들어오려면 제 눈부터 뽑아 가십시오. 물론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결과는 똑같겠지만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협박이야? 미국 정부한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국장님, 저도 사업가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당신들이 관세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협상하면 저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총 들고 와서 빼앗겠다. 그건 좀 곤란하죠. 그때 텍사스 주지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어요. 주지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장 물러나.
이 공장 가스 라인이 터지면 내 선거구가 날아간다고. 반경 10km의 주민 5만 명이 사는데 폭발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레드포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상황이 어때? 접수했어?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실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자폭 장치가 있습니다. 강제 진입하면 설비 전체가 날아가요.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스 폭발 위험이 있다면서요. 레드포드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장 철수해.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80명의 무장 병력이 총을 들고 서 있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골프채 하나 든 남자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여전히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거기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하면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가 한국인 한 명한테 밀려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폭 장치가 진짜라면 강제 진입하는 순간 55조 원이 제가 되어버리니까요. 철수한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군화 소리가 다시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 전무를 돌아봤어요. 그는 여전히 골프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이요. 공장 밖으로 나오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총으로도 안 되는구나. 미국의 힘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험비에 올라타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50년 넘게 우리 밑에서 살아온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허공에 울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삼성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텍사스에서 당한 굴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어두운 구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시장이 열리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한국 경제가 박살나면 저들도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새벽 6시에 상무부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에이든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새벽 4시에 원격 권한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우리는 지금 눈과 귀가 다 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시장이 열리면 달라질 거야. 한국 경제가 먼저 무너지면 저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나스닥 개장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드디어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처음 몇 초 동안은 숫자들이 그냥 깜빡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빨간 폭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AMD 마이너스 8%, 인텔 마이너스 6%. 빨간 숫자가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상황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스닥 전체가 빨간불이에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한국 증시가 폭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미국 기술주가 박살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계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파생상품 앱을 열었습니다. 로딩 화면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떴어요. 원달러 환율 숏 포지션 손실률 마이너스 800%.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800%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환율이 오를 거라고 베팅했어요. 한국이 망하면 원화가 폭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했고 반대로 원화는 폭등하고 있었어요. 제 계산이 완전히 거꾸로 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서 계좌 잔고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레버리지 때문에 원금의 10배가 넘는 손실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이 아니고? 그때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마진 콜, 추가 증거금 미입금 시 오전 10시 강제 청산. 저는 시계를 봤어요. 9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추가 증거금을 넣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몰빵했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으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통 앞에 무릎을 꿇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친 남자는 27년 차 고위 관료가 아니었어요. 도박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노인이었습니다. 내 돈, 내 요트, 캘리포니아 해변. 전부 사라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빚은 어떻게 갚지?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고작 관세 25%더 뜯으려다가 내 인생이 박살났어.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증권사였어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블랙우드 고객님, 마진콜 기한 내 추가 증거금이 입금되지 않아 강제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예정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강제 청산.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앱을 다시 열어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마이너스 120만 달러. 0이 아니었습니다. 빚이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겁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이든이 들어왔어요. 저를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에이든, 자네 나라가 이겼어. 축하해.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갔고. 에이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 나라는 미국이에요. 저는 또 웃었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미국이 지금 반도체 몇 개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우습지 않아? 에이든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황실로 돌아가시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에이든의 손을 뿌리쳤어요. 할 일? 무슨 할 일? 나는 끝났어. 계좌도 끝났고 커리어도 끝났어. 고작 관세 25%더 뜯으려다가 미국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렸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에이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장님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책임 소재가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못 가. 이 꼴로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레드포드한테 전화해. 나 대신 보고하라고 해. 에이든이 한숨을 쉬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국장님, 제가 처음 경고했을 때 들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HBM 점유율 85%라고 말씀드렸을 때요. 그때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셨으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에이든이 나가고 화장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비쳤어요. 27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전부 다요.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무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계좌 잔고 마이너스 120만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빚을 갚지? 집을 팔아도 모자랄 텐데. 연금은? 퇴직금은? 전부 압류당하겠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드포드 실장이었어요. 빅터, 당장 백악관으로 와. 한국 측이랑 마지막 회담이 있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이제 끝난 사람인데요. 레드포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닥치고 와.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마무리해. 대통령 명령이야. 백악관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레드포드 실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국산업부 박준혁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저한테 삥 뜯기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레드포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본부장,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소. 관세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만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걸 좀 보시죠. 화면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어요. 독일 국기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대신 유럽과 손잡겠다는 메시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뜬 건 독일 국기가 아니었어요.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와 칼 문양.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빈살만 왕세자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레드포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요? 박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실장님. 기름집 형님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웃돈을 30%나 더 쳐주시고 현찰로 성금까지 박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여기서 나와? 이해가 안 됐어요. 중동 산유국이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지? 박 본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네옴시티 데이터 센터에 한국산 칩을 전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미국 시장의 2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 위에 컨테이너선 3척이 떠 있는데 원래 LA항으로 향하던 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수를 돌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쪽으로요. 레드포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물량이 미국으로 와야 할 물량 아니오? 박 본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래는 그랬죠. 그런데 미국이 안 사겠다고 하셨잖아요. 관세 25% 때리면서요. 저희도 장사꾼인지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관세도 없고 성금도 주고 심지어 장기 계약까지 보장해줬어요. 미국보다 훨씬 좋은 파트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드포드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저는 구석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대안을 찾아둔 거였습니다. 미국이 삥 뜯으려 할 때 한국은 조용히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본부장이 태블릿을 걷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희는 더 이상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사우디가 전량 매입하겠다는데 굳이 관세 맞아가면서 미국에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미국이 입장을 바꾸시면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관세 철회, 투자 압박 철회, 그리고 공식 사과까지요. 공식 사과. 그 단어가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과하라고?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레드포드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 본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12시간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 컨테이너선 3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 간 물건은 안 돌아와요.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박 본부장이 나가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드포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 사람은 한국을 비웃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뭘 하겠어. 굶어 죽을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때문에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세를 철회하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We will work something out. 그게 전부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상 조건 없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진 거예요. 관세도 철회하고 투자 압박도 철회하고
아마 공식 사과도 하게 되겠죠. 세계 최강대국이 반도체 몇 개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직접 썼던 최후통첩 문구가 떠올랐어요. 스문의 시간 내 55조 원 투자 이행화 계약서. 미제 출시 전 품목 관세 25% 즉각 부과. 그 거만한 문장이 지금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후 3시 레드포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빅터, 자네 해고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리가 멍했어요. 레드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잘못이 없어. 자네가 보고서를 잘못 쓴 거야.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건 자네 책임이라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자네가 된 거지. 유감이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27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 책꽂이에 꽂힌 정책 보고서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풍경. 전부 남의 것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90년대 한국 출장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삼성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밤새 일하다가 새벽에 잠깐 쉬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저들을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컵라면 먹으면서 야근하네. 불쌍하기도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저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있었지만 빛나고 있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공장을 샀지만 저들은 목숨으로 혼을 심었구나. 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밤새워 컵라면을 먹으면서 0.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0.01초 단위로 타이밍을 맞추던 사람들. 저는 그 노력을 무시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저를 피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패배자한테는 원래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살 수 없구나. 돈으로 공장을 세울 수는 있어도 그 안에 혼을 불어넣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면 남는 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짐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가봤자 압류 통지서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관세 명령서가 나왔어요. 스문의 시간 내 55조 원 투자 이행화 계약서. 미제 출시 전 품목 관세 25% 즉각 부과.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27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종이 한 장이었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챙긴 90년대 한국 출장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꺼내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봤습니다. 삼성 수원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 한국 엔지니어들은 작업복을 입고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사흘쯤 밤을 샜겠죠. 그때 저는 저들을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컵라면 먹으면서 야근하네. 언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저들의 후배들이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밤새우던 그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피곤에 찌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집념이 담긴 눈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저 눈빛 속에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자원도 없었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숨도 못 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만들고 못 사면 개발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0.1도를 맞추려고 밤을 새우고 0.01초를 줄이려고 몇 년을 바쳤어요. 그렇게 30년을 달려서 결국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도 사고, 인재도 사고, 공장도 사면 된다고요. 그런데 호는 못 샀어요.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니까 남은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미국은 건물만 갖고 있었고, 진짜 가치는 전부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다가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광고였어요. 미국 수도 한복판에 한국 기업 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저 광고판이 한국의 승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워싱턴 시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 안에 있는 컴퓨터, 서버, 통신 장비 전부 한국 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저 손톱만 한 반도체 없이는 불도 못 켜는 거였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편에 섰다는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요. 이제 한국 뒤에는 오일먼이라는 든든한 형님도 생긴 거예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한국 기술로 돌아가는 도시가 세워지겠죠. 네옴시티라고 했나. 미래 도시의 심장에 한국칩이 박히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미국한테 원조받던 나라였어요. 전쟁 끝나고 굶주리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한국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관세 철회해 주세요. 칩 좀 팔아주세요. 제발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역사가 바뀐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돼요. 저들의 기술력 앞에서는 세계 최강대국도 꼼짝 못했으니까요. 워싱턴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작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런데 저들은 머리와 손으로 세상을 바꿔놨어. 오늘 미국은 총 한 방 안 맞고 전쟁에서 졌어. 반도체 전쟁에서. 그리고 승자는 한국이야.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컵라면을 들고 웃고 있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 저들이 오늘의 승리를 만든 거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쌓아올린 기술. 그게 지금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빚쟁이 신세가 됐고, 직장도 잃었고, 미래도 없어졌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요. 나라의 힘은 군대 숫자나 GDP로 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불빛들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이 결정하게 되겠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관세 25%로 한국을 협박했지만 결국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총과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오직 머리와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우리 국민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우리나라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동방송TV였습니다.